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술주와 상품주가 크게 오르며 나스닥과 S&P 500은 소폭 반등했지만 제조업과 주택 지표가 부진하게 나옴에 따라 다우는 닷새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유럽도 혼조세였습니다. 일본의 2분기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은행주가 일제 약세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소폭 올랐습니다. 유가는 지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탓에 수요 둔화 우려가 제기돼 5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나갔습니다. 9월 인도분 WTI는 5줄의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미국 주택건설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이달 17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8월 주택시장지수는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한 13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뉴욕주의 제조업 경기 확장세를 보여주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이달 소폭 올랐습니다. 다만 시장의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은행들의 소기업 대출 신용 기준이 2006년 말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혜린입니다. 뉴욕 증시가 반등했느냐? 글쎄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다우는 또 1포인트 내려서 닷새째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IT 중심으로 유입이 되긴 했었습니다. 장중에 3대 지수 모두 다 플러스 반전된 상황도 있었지만 결국 다우가 꼬리를 내리고 만 것은 경기 지표의 악화, 경기 둔화 우려를 이기지 못한 탓으로 보이는데요. 제조업 지표, 주택 관련 지표가 눈높이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더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현대증권 광화문 지점으로 가서 안동호 과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원스럽게 반등도 못했고 또 심지어 다우는 마이너스로 끝났네요. 네, 이날 뉴욕 증시는 경기 둔화 우려에 반등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8월 뉴욕 제조업 지수와 주택 건설 경기 건설업체 체감 경기 부진과 일본의 2분기 GDP 성장률 둔화에 따라서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는 1302.01로 1.14포인트 하락 마감했고요. S&P 500은 1079.38로 0.13포인트 상승, 나스닥 지수는 2181.87, 8.39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장중에 일본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오면서 약세 출발했다가 기술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반전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오후 들어서 다시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날 내일 있을 홈디포와 월마트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거래량이 평소 54억 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5억 주 수준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업종별로 보면은 네.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시스코 시스템즈가 2.57% 상승하며 기술주 강세에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케이블 모뎀 생산 라인을 인수한다고 발표하면서 인텔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각각 1.67, 1.03포인트 퍼센트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베이도 구글의 안드로이드 폰 페이팔 결제 시스템이 사용될 것이라는 소문에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델은 스토리 업체 스리파를 11억 5천만 달러 인수한다고 발표했지만 0.42% 하락했고, 반면 스리파는 핀수 기대감에 86%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애플은 글로벌 부품 공급 담당인 폴 신드바인과 앤드루 앵이 기술 정보를 빼내 크래시 등 아시아 지역 부품업체 5에서 6곳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에 0.57% 하락했고요. 블랙베리 제조업체인 리서치앤모션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인도 정부의 이메일과 메시지 검열을 허용할 것이라고 예상되면서 4.91%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상품주도 이날 강세를 보이는데요. 이머징 마켓의 상품 수요가 지속된 반면 공급이 제한됨으로 인해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점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이래서 광산주 업체들이 2% 안팎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교육업체 주가는 10% 넘게 하락했는데요. 정부가 학생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게 우려로 작용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업종별 분위기 또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어떤 종목별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전해주셨는데 결국 최근 들어서 다우나 S&P 500보다도 더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하곤 했었던 나스닥의 상승률이 그나마 좀 가장 컸었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최근 들어서 IT의 부진을 이끌어왔던 시스코 시스템즈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것도 일단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우리 IT주 오늘 또 우리 한국의 IT주들도 한번 선전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장중에 이렇게 기술주의 강세로 3대 지수가 모두 플러스 반전되기도 했었지만 사실 다시금 시계를 처음으로 돌아가서 초반 상황을 보면은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 일본의 2분기 GDP 성장률부터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1분기에는 뭐 거의 4% 이상 성장률을 보였었던 일본 경제가 이번 2분기에는 거의 간신히 플러스로 성장했다죠? 예. 일본의 2분기 성장률이 연율 기준으로 0.4% 나왔습니다. 이게 시장 전망치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4월에서 6월에 그 물가 변동 영향을 배제한 실질 GDP가 전기 대비 0.1% 연율로 0.4% 각각 증가해서 3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전분기에 비해 1.1% 그러니까 연율 기준으로 4.3% 성장한 것에 비해 성장률이 대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요. 일본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도 크게 하회했을 뿐 아니라 겨우겨우 플러스로 성장하는 모습,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 미국, 유럽에 이어서 일본까지도 이렇게 부진한 지표를 내놓고 있는데 이번 맞물려서 개장 초의 분위기를 개장하기 전부터 안 좋게 만든 것은 뉴욕 쪽의 제조업 지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눈높이는 어느 정도 좀 맞춰주리라 예상을 했었는데 눈높이보다 낮게 나온 것이 좀 악재가 아니었나 싶어요. 뉴욕 쪽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결과 공개해 주시죠. 예, 이날 미 제조업 동향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신규 주문과 출하가 급락하면서 시장 전망을 밑도는 그런 발표를 했는데요. 이날 8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최근 뚜렷한 둔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제조업의 둔화를 재확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지수는 7월 5.08에서 8월 7.10으로 올랐지만 시장 전망치인 8에는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 32선에는 크게 못 미치는 저조한 성적인데요. 신규 주문 지수는 2009년 6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고 6개월 뒤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지수는 7월 41.27에서 8월 35.71로 떨어지며 2009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경기 회복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고용 여건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고용지수는 7.94에서 14.29로 거의 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예. 그래요. 뉴욕주의 8월 제조업 경기가 확장세를 보이긴 했지만 예상치를 하회했다. 이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풍향계가 일단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이제 개장 전부터 공개가 된 것이고 개장이 되고 나서는 처음에 말씀해 주셨듯이 기술주 중심으로 잘 가다가 다시금 역시 좀 꺾이게 만들었던 또 하나의 안 좋은 지표가 있죠. 주택 관련 지표, 주택 건설 업체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였는데 이것 역시 예상했던 것보다 낮았다면서요. 예. 미국 주택시장 동향을 나타내는 주택 건축업자들의 신뢰도 지수인 주택시장지수가 석 달 내리 하강세를 타며 1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날 웰스파고 주택시장지수가 8월 14를 기록하며 7월보다 1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지수가 15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지수는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 등과 마찬가지로 5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주택시장의 여건이 개선됐다고 느끼고 아래이면은 그 반대로 의미합니다. 이 주택시장 지수는 2006년 4월 이후 50 아래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뉴욕주의 8월 제조업 경기 확장세 이어갔지만 예상치 하회했다는 소식이 이어서 미국의 8월 주택건설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또한 석 달째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이제는 17개월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조업 지표 또 주택 관련 지표 모두 부진한 가운데 기술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것 역시 그 정도가 호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한편 또 괜찮은 소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용 경색이
대출이 좀 풀려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미국의 중앙은행이 소기업 대출 신용 기준을 좀 완화해줘라라는 얘기를 했다고요. 예, 네, 미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57개 은행과 23개 외국계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소규모 기업과 가계대출은 기준을 완화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는 200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특히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이후 규모가 작은 기업의 대출이 크게 어려움을 겪어왔음을 감안하면 연준의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유럽 쪽으로 한번 가보죠. 유럽도 역시 일본의 2분기 GDP 성장률 안 좋은 지표 전해 들고 그다음에 장이 열렸을 텐데 뉴욕도 보니까 그냥 혼조로 끝이 났네요. 예. 유럽 같은 경우도 일본의 GDP가 전년 동기 대비 못 미치는 영향과 네. 이거 영향에 대한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잃는 모습으로 반전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여타 미국의 여타 지표들도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다만 대형 광산 기업인 베텐더가 원유 회사 케언 에너지의 인도 원유 회사 지분을 인수한다는데 합의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베텐더가 4.87, 케언 에너지가 5.32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은행주가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하며 BNP 파리바나 크레딧 스위스, 도이치뱅크 등 1.6에서 2.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은 0.66포인트 상승한 5,276.10, 독일은 0.16포인트 상승한 6,110.57, 프랑스가 13.31포인트 하락한 3,597.60을 나타냈습니다. 네. 근데 재미있는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것 같은데요. 유럽 쪽의 주요국 지수 하면은 우리가 증시 볼 때 독일, 프랑스, 영국을 꼽는데 이 중에서도 독일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하고 최근 들어서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소위 말해 상관 계수가 상당히 높다라는 분석이 나왔다면서요. 예, 13일 대우증권에 따르면은 코스피 지수가 독일 닥스 30 지수와의 상관계수가 0.81을 기록하면서 최고로 높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미국 S&P 500 지수와는 0.45, 일본 니케이 지수와는 0.26으로 상관성이 비교적 낮았고요. 네. 영국 FTSE 100 지수와는 0.09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 중국 상하이 종합 지수와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33으로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상품 쪽 얘기를 알아보기 이전에요. 재미있는 분석들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미국의 고용 부진, 또 소매 판매 부진에 이어서 지금 제조업 쪽도 점점점 꺾이고 있는, 어쨌거나, 더블딥까지에 대한 논란은 분명 있지만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는 모두 다 전문가들도 공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문제는 더블딥으로 가느냐 마느냐 정도인 것 같은데, 더블딥의 침체 위험은 낮다라는 보도도 있는 가운데, 미국에 그렇다면 하반기에 경기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도 있다고요? 예, 7월 미 고용 부진에 의해서 소매 판매마저 이제 부진 추세를 지속하면서 네. 경기 침체 확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블딕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어떤 전망을 하는 이유로는 2분기 유로존 실질 GDP의 가파른 성장과 금융 불안 완화에서 나타나듯이 미 경제 지표 부진을 초래했던 유로존 경기 침체 우려의 원인이 해소되고 있고, 둘째 8월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의 반등에서 나타나듯이 가계 및 기업 체감 경기 등의 선행 지표가 원만하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중반 미 지역 연준 제조업 지수의 반등에 이어서 4분기에 후행성 지표인 고용 및 재고 지표 역시 재착 회복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한 3분기 중반쯤에서 제조업 지표가 먼저 반등을 좀 주고 그 뒤에 가장 마지막에 늦게 이제 좋아질 지표인 고용 지표하고 재고 지표까지도 회복되는 흐름 나타날 것이다. 하반기 쪽으로 가면 좀 슬슬 회복세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국채 쪽에 이렇게 초강세가 이어지는 거 보면은 뉴욕 증시가 참 살아나기는 힘이 들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놀라울 정도로 미국의 10년물이 강세를 띠고 있습니까? 지금 밤에는 얼마로 수익률이 끝이 났는지요? 9bp나 떨어졌다면서요? 예, 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전 거래일 대비 0.09%포인트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날 네. 연 2.58%를 기록했습니다. 장중에는 장중 기준으로는 뭐 2009년 3월 20일 이후 최저치였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2009년 1월 27일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뭐 수익률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6월 중순 더블 딥 우려감이 나오면서 이제 하락,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하락으로 경기 둔화를 반영하다가 결국 지난주 FOMC 회의를 통해서 나온 그 발표에 더해 하락이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통해서 네. 주식 시장의 억눌림 해소를 현 추세, 미국 국채 수익률의 현 추세 변화를 통해서 한번 주식 시장에 대입해 도구로 활용하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일단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 체크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겠고, 이렇게 국채 채권 시장이 강세를 띠는데 상대적으로 주식 시장은 언제쯤 좀 살아날까? 채권 시장이 좀 인기가 좀 시들해져야 그때쯤 러브콜이 주식 시장에도 올 것 같은데요. 지금 달러 유로 환율 자체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제 1.3달러하고는 점점점 멀어지네요. 예, 이날 달러가 약세, 그다음에 뭐 엔화가 특히 강세, 뭐 이러한 식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네. 예상외로 이제 엔화 강세나 이런 부분들이 더 이어지면서 일단 주식 시장, 특히 이제 자산 선호 현상이 더 깊어지면서 주식 시장 쪽으로의 어떤 반전은 조금 당분간 기대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니까 금값은 1년 반 만에 최고를 지금 찍어서 온스당 1226달러까지도 넘긴 것 같고, 유가는 또 최근에 주식시장하고 같이 가고 있죠. 수요 둔화 우려 나오면서 5주째 최저치인 75달러 그래도 겨우 유지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품시장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었는데요. 어제거나 간밤에는 주택 관련 지표, 제조업 지표 모두 다 부진해서 참 최근 들어서 지표가 좋았던 것이 몇 번 있었는가 싶기도 합니다. 뭐 전월보다 좋아졌지만 눈높이보단 낮았다. 뭐 이런 분위기가 고작인데요. 오늘 밤에는 또 어떤 지표들이 나오는지 아까 홈디포 등의 실적이 공개된다고는 하셨었고. 예, 내일 7월 주택 착공 건수, 그다음에 건축 허가 건수, 7월 생산자 물가 지수, 7월 산업 생산, 7월 설비 가동률 등 5가지의 지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7월 주택 착공 건수는 예상치 56만 건입니다. 네. 이 중에서 어떤 지표에 좀 무게를 둬야 좋을는지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던 홈디포 등의 실적이 더 주목을 끌겠습니까? 지금 주택 착공이나 뭐 이런 건축 허가, 주택 지표 관련 지표는 예상치 기준치의 어떤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로 보고요. 일단 네. 산업 생산이나 이 설비 가동률, 제조업 쪽의 영향을 조금 기업 실적과 맞물려서 이쪽의 영향을 좀 더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밤에 보아야 될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현대증권 광화문 지점 안동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뉴욕 증시는 지표 부진,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기술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왔지만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하진 못했습니다. 1포인트에 불과하긴 하지만 결국 다우는 닷새째 약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 보여줄까요?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외인과 프로그램 매도가 거셌지만 그래도 중국 증시 훈풍 때문인지 1740선은 사수했습니다. 어제 차트를 보면 정말 아침에는 굉장히 걱정스러웠는데 쭉 많이 올라서 사실은 어제도 약세로 끝났지만 네. 많이 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네, 어제 체감하기로서는 아침 시가가 워낙 안 좋았기 예. 때문에 오후장 많이 낙폭을 축소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좀 올라온 느낌이 좀 나실 예. 겁니다. 예, 아침에 사신 분들은 오히려 수익이 나는 네, 그런 그렇죠.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괜찮게 좀 마감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매도세로 전환이 된 이후에 매도 규모도 지난주에 좀 크게 나왔지만 네. 1800을 넘어갈 것 같았던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갑자기 일주일 새도 아니고 한 3, 4 거래일 만에 지금 분위기가 완전 반전되면서 네. 1700 초반대까지 지금 조정을 받았다. 어제 종가는 1740포인트로 끝났지만 네. 지금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다시 전개가 되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예. 자, 일단 궁금한 것은요. 가장 크게 궁금한 것은 뉴욕장 영향을 얼마나 받을까. 일단 그 부분부터 좀 체크를 해볼 텐데 뉴욕에서 보니까 기술주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가장 강하게 들어왔단 말이죠. 네, 어제 나스닥 지수는 조금 올랐던 거 보면 네. 어제 우리나라 증시도 좀 살펴보시면은 최근에 기관 쪽에서 전방위적인 매도를 좀 했었던 네. 전기전자 쪽 특히 낙폭 과대가 좀 크게 나온 IT 대표주들 하이닉스나 삼성전기, S다 이런 종목들을 최근에 며칠간 좀 매수를 하면서 바닥 따지기를 좀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관 쪽에서 좀 물량을 좀 많이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 쪽에서 매도 규모가 적지 않은 규모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게 지금 예. 조금 시장에서는 불안 요인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언제까지 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되면서 매수세가 다시 전환될지는 네. 아직까지 좀 희망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나흘 연속 지금 팔고 있는데 왜 파는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국내에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었던 이런 물량들이 약간의 좀 부담이 좀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미국 국채에 대한 네. 안전자산 쪽으로 약간 좀 시각이 좀 넘어가는 네.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해서 약간의 물량을 좀 줄여가는 그런 포지션을 좀 만들지 않고 있나.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 보시면 선물 계약 자체를 10,000계약 이상 팔았던 네, 그런 네, 네. 장중에 조금 큰 매도 포지션 좀 가져갔었던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해서 1800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조금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시각을 네. 좀 가졌던 걸로 좀 판단이 되고요. 예. 우리 증시가 1800에 대한 기대는 컸지만 역시 찍지 못하고 다시 좀 조정 나와서 1800포인트에 대해서는 조금 달성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그런 지금 상황이 돼 있습니다. 예. 미국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국채가 초강세를 띠는 한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한 외국인들이 이머징 쪽에 하나에 불과한 우리 한국 쪽을 강력하게 사주는 날이 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또 하반기 성장 동력이었던 지금 수출주도 좀 별로 그 업황에 대한 전망이 좋지 못하죠. 자, 외국인들의 수급도 좋지 못하고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프로그램 쪽의 매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메이시스가 백오데이션으로 접어들면서부터요. 그래도 좀 괜찮은 것이 이제 기관 쪽에서 나오는 펀드 환매. 요것이 이제 어느 정도 1700에서부터 유입된 물량들은 소화가 됐다는 분석이 있던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1700포인트를 넘어와서 지금 기간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기간상 한 두세 달 정도 지금 머물렀던 이런 장세가 아무래도 펀드 환매 물량은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소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00포인트를 빨리 돌파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펀드가 다시 유입될 거라는 시장 전망치들이 있었는데 1800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다시 조정을 받았지만 1800 언저리에서 환매를 하냐 마냐 고민했었던 이런 개인들은 다시 1740포인트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환매를 하는 시점은 아니라고 본인들도 그렇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시장 펀드 환매 물량은 좀 나오기보다는 기관 쪽에서 운신의 폭이 좀 넓어지면서 낙폭과대의 이런 대형주를 좀 매수를 하는 기관 쪽에서 지금 시장을 이제 주도권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 좀 형성이 된 것 같으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기관 쪽에서 관심을 가지는 종목군으로 해서 낙폭과대주 이런 것들 좀 잘 선별하셔가지고 매매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네.
일단 시장에 별다른 모멘텀이 확실히 없습니다. 어닝 끝나고 나서 경기 둔화 얘기가 나왔고요. 그나마 시장 끌어주면서 좀 차곡차곡 팔진 않았었던 외국인마저 떠나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증시 차트를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또 강력하게 어느 정도 밑에서는 저가 매수가 확실히 들어온다는 점에서 하방 쪽도 많이 열려있지는 않겠다 싶기도 한데 기술적 반등이 있긴 있겠지만 이것 또한 시원스러울 정도는 아닐 수 있다는 분석도 많네요. 네, 지금 낙폭이 그렇게 솔직히 크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1790포인트에서 지금 50포인트 정도 빠졌기 때문에 한 3% 지수 조정은 네. 한 3%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봤자 얼마에 위로 올라갈 여지도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당분간은 조금 지루한 시장이 좀 당분간은 좀 될 것 같고 기관 쪽에서 얼마만큼의 매수 여력이 남아 있어가지고 지속적인 외국인의 물량을 받아줄 건지 그리고 연기금은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줄 건지 네. 이런 전반적인 여건들을 좀 파악을 하시면서 시장을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장이 누구나 다 지금 올라갈 걸로 예측을 했었던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지표들이 몇 개 망가지면서 시장 분위기를 갑자기 좀 반전시켰던 이런 급격하게 좀 반전을 시켰습니다. 네. 물론 언제나 시장이 꼭 가는가만은 같지 않고 조정도 가끔 있긴 있지만 갑작스레 이런 변화에 개인분들이 좀 대처를 많이 못 하셨을 겁니다. 지난주 네. 쪽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반전이 됐기 때문에 지난주 같은 너무 긍정적인 마인드보다는 약간 올라는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지만 혹시나 있을 조정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대비를 하면서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한번 전략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위쪽으로 너무 그런 센 반등 또한 지금 기대하기가 좀 어렵겠다. 오히려 약간의 추가적인 하락, 큰 폭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조금 재미없는 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도 부려선 안 될 장이 아닌가.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 써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이죠. 빠르게 순환매 돌아가면서 글쎄 어떤 업종을 미리 가서 지키기가 어렵다면 금융주 쪽이 어떨까 하셨는데 금융주의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요. 예, 아무래도 지수가 많이 빠져오르다 보니까 지수가 지난주까지는 좀 가는 쪽 분위기가 시장 전체 분위기가 가는 쪽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수익률을 빨리빨리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겠으면 금융주를 좀 중장기적으로 좀 담아놓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증권주 어떡합니까? 1800하고는 조금 멀어졌잖아요. 네, 멀어지면서 지금. 증권주들이 한 10% 가까운 낙폭을 좀 보인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지난주는 대표 종목으로 워낙 큰 종목 삼성증권을 말씀드렸는데 시장 하락률에 대비해서는 아웃퍼폼을 좀 했죠. 그래서 의외로 좀 잘 버텼던 종목인데 시장의 업종 대표주들에 대해서는 시장의 조정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종목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낙폭 대비 하락률이 적거나 이럴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들은 약간의 가격 조정이 좀 있더라도 꿋꿋이 좀 견뎌내시면은 하반기 때는 어차피 조금 어떻게 전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은 지금 약간의 시련이 좀 있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시면 한 10% 종목별로 보시면 최고 많이 빠진 종목들이 한 10% 정도에 되냐 마냐 하실 겁니다. 이런 종목들 지금 이제 고민되는 시점이실 텐데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시면은 약간의 기술적 반등 나오게 되면은 빨리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시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대응을 못 하실 경우에 장기적으로 제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번에 이런 낙폭 갑자기 급락에 따른 조정들은 어느 정도 체력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여건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조금만 좀 참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IT하고 자동차 길게 보면 좋다 그래서 지금 담아 놓았지만 그것 때문에 이만저만 속 썩는 게 아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오늘 뉴욕장에서 조금 강했던 IT주 반등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해야 맞는 건지 말이죠. 지금 최근에 자동차 업종들은 아직까지 조금 반등은 이렇게 나오진 않고 물론 조정도 그렇게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 괜찮은데 대형 IT 종목들의 지금 조정폭들이 상당히 컸던 것들이 개인들이 지금 가장 마음이 아프실 텐데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기관 쪽에서 시장을 조금 가져갈 것 같은 느낌들이 들면서 기관 쪽에서 대형 IT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이 약간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판단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다시 한번 조정이 있겠지만은 이거 지금 먼저 좀 빠졌던 대형 낙폭과대 IT 종목들은 기관 쪽에서 바닥 따지기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네. 사는 물량들도 적지 않은 물량들을 사고 있다.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성은 유지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주도주로 부각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확인해야 될 여건들이 많지만은 네. 주도주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정도의 반등이 어디까지인지는 시장에서 판단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일단 홀딩이네요. 지금은 홀딩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기관 쪽에서 매수하는 양 자체가 좀 줄어든다. 이런 다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는 좀 물량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사신 가격을 생각하고 있다가 뭐 본전이 되거나 이익이 나면 팔아야지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손실을 좀 줄이면 IT 종목들이 하반기에 대한 전망치들이 다시는 좋아진다는 분분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손실이 많이 줄었다. 그러시면 어느 정도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 시장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실적, 경기, 수급 전부 다 모멘텀이 굉장히 약한 가운데 어제는 글쎄요 두산중공업 위시한 원전 테마 정도가 좀 주목을 받는 그 정도의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적도 경기도 정말 모멘텀이라고 하기에는 글쎄 오히려 더 악재가 되고 있는 것은 경기 쪽인 것도 같은데 그나마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기관이 시장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있다면 수급을 쫓아가는 것이 그나마 좀 믿을 만한 그런 기준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기관이 사주는 종목을 좀 사야겠네요. 예, 지금은 이제 기관 쪽의 시장일 것 같은 전망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기관 쪽에서 낙폭과대 IT 종목들 그리고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종목들, LG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좀 은근히 지금 기관 쪽에서 매수를 좀 하는 종목들이 찾아보시면 여러 종목이 좀 나오실 겁니다. 예, 그중에서 외국인 쪽에서 지금 꾸준히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시장 자체는 매도하지만 종목별로 매도하지 않으면서 기관 쪽에서 같이 매수가 좀 유입되는 종목군들을 좀 선별을 하셔야 될 텐데 제가 오늘은 S&T 중공업이라는 종목을 한 종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쪽에서는 지속적인 지금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지금 2011년도에 EPS 성장률이 한 40% 정도 이 종목이 지금 방산 부문에서의 지금 예산 집행 과정으로 인해서 방산 부문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차량 부품 매출 자체가 북미나 일본 시장에 좀 집중이 됐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브릭스로도 확대가 좀 되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적인 성장세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수급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기관 쪽에서 지금 같이 매수세가 5거래일 연속 매수가 유입이 됐다.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차트상도 보시면은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는 조정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고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는 이런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나 이런 종목이 있었네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이번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어제 종가가 18,750원 나왔는데 오늘 지금 장중에 최근에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침 시가가 만약에 갭으로 상승해서 시작하면 잡으실 필요는 없고 약간의 조정폭이 나오시면은 제가 매수가는 18,400원 선 어제 한 시가 정도 18,400원 정도 잡아보시고 손절가는 아직까지 60일 이평선하고는 이격도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 이평선이 깨지는 17,800원 정도가 나오면은 손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지금 차트상 고점은 19,500원인데 아무래도 수급상 워낙 좋은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2만원권 돌파라면 목표를 가져보는데 2만원권이 심리적으로 저항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는 19,900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S&T 중공업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이 돌아서면 좀 매도를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관이 돌아서면 매도를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최근에 뭐 제가 기관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기관 쪽의 매수세가 끊어지면서 매도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는 종목을 빨리 자르셔야 될 겁니다. 지금 외국인들이야 워낙 금액적으로 조금씩 사고 있고 크게 주도를 가져가면서 자기들이 종목을 올리는 모습은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 매도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매도세로 수급상 괜찮았던 종목들이 기관이 매도로 전환이 되면은 그 종목들의 수급은 받쳐줄 데가 없다고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빨리 손절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관 쪽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은 종목을
좀 교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끝으로 S&T 중공업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가 부채 규모를 7조 감축하기 위해 강력한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시프트 대형 평형 가운데 절반을 분양으로 전환하고 지하철 요금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경제회복 지연, 중국의 경기 과열 억제, 유럽의 강력한 재정 긴축 속에 일본 경제마저 엔고와 내수 소비 부진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일본의 2분기 성장률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두 번째 해외 원전 수주가 이르면 오는 11월 확정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11월 터키와 원전 수주에 대한 정부 간 협약을 맺는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삼성전자가 대중소기업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최대 1조 원 규모의 협력사 지원 펀드를 만들어 2, 3차 협력사에 대한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삼성전자의 7대 상생경영 실천 방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른바 왕차관으로 불리는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이 이 같은 주변의 평가를 의식한 듯 일로 또 성과로 평가를 받겠다는 취임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지경부가 제2의 르네상스를 여는 미랄이 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슈를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서울경제신문 금융부 김영필 기자 나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서울시가 지금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 맸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대폭 줄이는 쪽에 방안을 내놓았는데 그중에 눈길을 끄는 대목 중에 하나가 장기 전세 주택이죠. 시프트 대형 평형 공급을 절반 정도 줄이겠다고 했네요. 네, 최근 지자체의 막대한 부채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약 20조 원에 가까운 부채를 줄이기 위해 장기 전세 주택이죠. 시프트 대형 평형 공급 물량을 절반 정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마곡지구 워터프론트 조성 사업을 취소하고 한강 르네상스 등 대규모 개발 사업도 취소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지하철 요금은 연내 인상 계획에서 경기도, 인천 등 다른 지자체와의 협의를 이유로 내년으로 늦췄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기준 약 19조 원에 달하는 본청과 투자기관의 부채를 오늘 2014년까지 경제위기 이전인 2008년에 12조 원대로 감축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어제 발표했는데요. 네. 시는 2014년까지 민간에 공급할 예정이던 시프트 대형 평형 약 114제곱미터짜리 대형 평형의 절반인 1,134가구를 분양으로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순께 청해에 들어갈 강남 세곡지구, 강동구 강일 2지구, 송파구 마천지구와 11월 예정인 은평구, 은평 3진구, 3지구, 양천구, 신정 3지구 등의 대형 평형 시프트 물량이 각각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마곡지구 워터프론트 개혁은 아예 백지화되고 대신 정보기술과 첨단 산업단지 입주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네. 한강 르네상스 등 대규모 개발 사업도 축소 또는 연기되는데요. 이를 위해 한강 지천 100길 조성 사업 가운데 안양천 구간을 보류하고 중랑천 구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자치구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시는 서울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던 지하철 기본요금의 인상을 일단 접었습니다. 시는 이날 지하철 요금을 100원에서 200원가량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갑자기 경기도, 인천시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연날 인상이 어렵다고 한 발 물러섰는데요. 네. 시 안팎에서는 지하철 요금이 2, 3년에 한 번씩은 인상된 만큼 내년에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은 지난 2007년 4월 인상된 후 2년 넘게 동결되어 왔습니다. 네. 빚더미에 올라앉은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서울시가 일단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거나 혹은 대형 사업을 다시금 재검토하는 등 일단 허리띠 졸라매기에 들어갔는데 너무 급하게 이런 방안들이 나오면서 땜질 처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부채, 빚 걱정은 서울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일본의 부채 규모가 GDP의 200%, 한 2배 정도나 육박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디플레 우려에 안고 있는 와중에 엔고까지 겹쳐서 이래저래 수출 기업들까지 울상인 일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빚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돈을 풀래야 풀 수도 없는데 2분기 GDP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빚 규모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 정책을 쓸 여유가 사실상 없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일본의 2, 4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글로벌 경제에 낀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제 회복 지연, 중국의 경기 과열 억제, 유럽의 강력한 재정 긴축 속에 일본 경제마저 엔고와 내수 소비 부진의 발목이 잡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글로벌 경제에 더블딥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특히 미국과 중국 경제가 제 모습을 찾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어제 일본의 2사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0.4%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전분기 4.4%에 크게 둔화됐을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 예상치 2.3%에 5분의 1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네. 일본 정부는 2사분기 GDP가 중국에 처음으로 추월당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2사분기 일본의 명목 GDP는 1조 2,883억 달러로 중국의 1조 3,369억 달러에 밑돌았는데요. 일본의 부진한 경기 회복세는 이른바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과 맞물리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통해서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요. 네. 중국 역시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 과열 억제에 나서면서 GDP 성장률이 1사분기에는 11.9%, 2사분기에는 10.3%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네. 글로벌 경제의 또 다른 축인 유로존은 2사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0%를 기록하는 등 깜짝 성장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3, 4분기부터는 각국의 긴축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경제 회복세가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또 미국 G2뿐만 아니라 여기 유럽과 일본까지 가세하면서 하반기 글로벌 경기가 참 어두워지겠다 하는 걱정이 드네요. 자,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가 또 폴란드 원전 수주한다, 뭐 한 15조 정도 될 거다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조금 더 가시화되는 쪽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이어서 터키 원전을 한 11월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 이런 정부 얘기가 나왔어요. 네, 우리나라의 두 번째 해외 원전 수주가 이르면 11월 확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늘 11월 터키와 원전 수주에 대한 정부 간 협약을 맺는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또 우리나라는 폴란드와 2020년께 첫 원전 가동을 위한 핵 에너지 협정을 체결해 원전 수주 가능성이 한 단계 또 높아진 상황입니다. 예. 김영학 지식경제부 2차관은 어제 취임식에 앞서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터키 원전 수주를 위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오는 11월 G20 회의에 터키 총리가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때 정부 간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김 차관은 이어 우리나라 원전 경쟁력이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지만 아랍에미레이트 이외에 하나는 더 해야 한다면서 터키든 어디든 한 달 더 수주하면 경쟁력이 생기고 원전 수주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터키 원전은 2기 수주에 사업 규모는 약 100억 달러 규모로 알려졌는데요. 우리나라와 터키는 이번 주 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지난 6월 맺었던 정부 간 야외각서에 이은 정부 간 협약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부 간 협약에는 수주의 핵심이 될 법적인 책임 부분과 가격에 대한 양측 간의 합의 내용이 담길 예정인데요. 양측은 이를 토대로 세부적 항목에 대한 추가 협상을 통해 내년 연말께 상업적인 계약을 맺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들을 향해서 중소기업들 좀 잘 챙겨라라고 주문을 하니까 대기업들이 너무너무 실천을 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포스코, LG에 이어서 기다렸던 삼성이 드디어 상생에 대한 방안을 내놓았는데 결국 1조 원의 상생 펀드를 조성해서 협력업체들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네, 1조 원 상생 펀드를 조성하는 게 사실상 큰 줄기고 다른 6가지 지원책도 또 추가로 나왔는데요. 예. 삼성전자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상생 경영의 일환으로 최대 1조 원 규모의 협력 지원 펀드를 조성해서 2, 3차 협력 업체에 대한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또 주요 원자재를 직접 구매해 협력사에 제공하는 사급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대 상생기관 실천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우선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최대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협력사 대출해주는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합니다. 삼성전자는 약 2천억 원을 부담하게 되고 기업은행이 7천에서 8천억 원을 출연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는 물론 2차, 3차 협력사까지 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업제도를 도입해 그동안 협력사들이 감수하던 원자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삼성전자가 지도록 할 계획인데요. 2, 3차 협력업체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삼성전자와 직거래가 가능한 기술 품질 수준을 갖춘 2차 협력사들을 다시 심사해 1차 협력사로 전환, 현재 800여 개인 1차 협력사의 숫자를 대폭 늘릴 예정인데요. 네. 이와 함께 우수 1차 협력사를 베스트 컴퍼니로 선정해 기술 개발에서부터 경영 인프라 제공까지 종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삼성전자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시작해 오는 2015년까지 총 50개사를 베스트 컴퍼니로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자, 말 그대로, 7대 상생 경연 실천 방안이니만큼, 이제 2차까지, 3차까지 협력사들 골고루 수혜볼 수 있도록 일정 펀드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드네요. 자, 그리고 어제 장관급에 대한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2차관이죠. 지식경제부 제2차관인 박영준 차관의 취임식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있었던 발언이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나요? 예, 그 취임식 자리보다는 사실상 어제 앞서서 이명박 대통령이 장차관급 인사 21명에 대한 오찬 자리를 한번 같이 했는데요. 장관급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장관급 인사와 차관급 인사들 29명이 모였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이들 부부와 함께 오찬을 갖는 자리에서 임명장을 수행한 뒤 오찬을 갖는 자리에서 언론에 왕차관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임명한 사람 중에 왕씨는 없지 않느냐며 실세 차관을 그렇게 부른다는 건 본데 나에 대해 그런 실세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사실상 선진국민연대 핵심 인물이라고 알려진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지식경제부 제2차관으로 임명되자 언론에서는 왕차관이 나왔다는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네. 밀실 인사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히 이날 찝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곧 실세다면서 여러분들도 일을 열심히 해서 실세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을 불식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금융부 김영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가 경기 둔화 우려에 결국 다우 기준으로만 보면은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다우는 닷새째 하락세를 지속했고 간밤에도 1포인트이긴 하지만 마이너스를 달고 끝이 났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술주 중심의 저가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또 상품주마저 강세를 띠면서 S&P 500과 나스닥은 플러스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본의 성장률 둔화 때문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미국 쪽의 제조업 지표, 주택 관련 지표도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가 됐습니다. 어설프게 반등한 뉴욕 증시 보고 오늘 우리 증시는 또 어떻게 움직여 줄는지요. 더 자세한 우리장 소식은 잠시 출발 센 증시를 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